동안 잠깐만 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박은미 교수님은 리서치 굉장히 열심히 되게 재밌잖아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계와 주식도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성과를 보시는 대표적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비드 얘기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을 시점이에요. 그쵸? 1년 반 동안 열심히 잘 지내오셨습니다. 근데 코비드에 대해서 팩트만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가장 기본된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 그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강조점만 드리고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틱 사이언스하고 뭐 널싱하고 그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관련이 일상 속에서 한 개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다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느끼시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죠? 매체에서 많이 접하실 거고 실제 현장의 모습들인 거고요. 만약에 확진이 되어서 중증으로 질병을 앓게 되면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달고 있는 줄하고 모니터하고 이루 셀 수 없고, 사실 저희 의료진들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전례 없는 이런 역병이죠. 이런 역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염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펙션에 대해서, 그리고 코비드-19에 대해서 또 어떠한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상 속 코로나 예방 수칙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빨리빨리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질문은 정중히 사용합니다. 나중에 메일로 주세요. 감염병. 여러분들 요즘에는 역병, 전염병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이유가 바로 2010년부터는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전염되는 질환을 모두 포함해서 감염병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제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펙션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접하실 용어일 텐데요. 미생물, 바이러스, 얘네들이 외부에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 나한테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서 나의 면역 반응을 촉진시켰을 때, 이때를 우리는 인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펙션이 됐을 때 그럼 다 질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펙션이 된 상태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이것을 디지즈라고,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우리는 감염관리 차원에서는 초기 증상, 징후를 잘 관찰을 해서 빨리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펙션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 요인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 숙주가 있어야 돼요. 즉 미생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즉 기생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동식물을 우리가 숙주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다 했었었죠, 생물에서. 그리고 이 들어온 감염원이 성장하고 번식하고 증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동물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개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뭐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빨리빨리 답할게요. 침방울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자, 그것이 매개체예요. 그 매개체를 차단해야 감염의 고리를 끊어줄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똑같은 이 환경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감염자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감염이 되고 누구는 감염이 되지 않았어. 누구는 질병이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났어의 차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감수성, 즉 면역이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끊어주면 돼요. 하나만 끊어주면
더 이상의 전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들으실 얘기가 이제 표준주의다, 공기 매개주의다, 비말주의다, 접촉주의다 이런 얘기를 어쩌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비드-19에 해당되는 이 질병에 있어서는 비말주의에 의해서 지금 격리 지침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통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를 접촉에 의한 방법이냐 비말에 의한 방법이냐 공기에 의한 방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코비드-19는 비말에 의한 전파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시는 얘기들은 가끔 가다가 노래방에서 전파가 됐다. 어디서 전파가 됐다. 여기 에어컨 켜놓고 환기시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어떤 밀집된 공간에서 전파가 됐다. 그러면 이거 공기 전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공기 전파가 일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드롭플렛에 의한 전파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기 전파에 의한 거는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학생 때 홍역, 수두 한 반에 한 명만 걸려도 그 반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죠. 그런 것들이 공기 전파예요. 그래서 보통 공기 전파가 되는 것들은 접촉 전파나 비말 전파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염된 환자를 다룰 때 이제 저는 주로 대상자, 이런 환자라고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다룰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격리 지침이에요. 그 기본 안에 손 씻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것을 만나든 손 씻기 기본이고 장갑 착용해야 되고 공기매개주의 아까 얘기했었던 홍역수두 여기 결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 결핵 환자 있으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공기 전파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기 매개주의에 의한 질환 이제 이런 것들이 즉 5마이크론 이하의 작은 크기 아주 작은 크기의 비말이나 아니면 먼지, 입자에 의한 감염을 이제 공기 매개에 의한 감염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도 코호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같은 질병끼리 묶어놓는 거예요. 같은 코비드-19 환자들끼리 코비드-19 감염자하고 그냥 일반 플루 감염자하고 같이 놓을 수 없어요.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같이 코호트 격리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이 방이 자꾸 이 방을 조금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이 방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감염자들의 집단이에요. 자, 이 방이 그렇다면 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를 바로 네거티브 프레셔 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압이 설치된 병실이다. 그게 지금 어느 병원에 몇 개나 있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요런 것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요인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지금 확충되어 있느냐 의료 시설이라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느냐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그러한 환자들 있는 방은 문 닫기 잘 해줘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는 좀 다릅니다. N95 마스크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비드-19에는 비말주의, 드롭플렛 프리코션은 그래서 우리가 1m 혹은 2m의 간격을 띄어라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드롭플렛 자체가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멀리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침 맞기 싫어서 그렇죠. 내가 특별히 싫어서 아니면 눈 마주치기 싫어서 그러나 아시겠지만 눈 더 잘 마주쳐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자, 그런데 자 제가 얘기할 때 이 침방울은 1m를 넘기지 못해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드롭플렛 프리코션에서는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조금 여유 있게 우리 양팔 걸렸을 때 한 2m 정도면 더 좋고 정말 공간이 그렇지 않았을 때 1m는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환자들끼리 같이 코호트로 묶어놔도 지들끼리도 1m는 유지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습니다. 90cm까지 튀어나갈 수 있어요. 재채기를 했었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1m 정도 튀었다. 근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는 정말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이펙트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많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접촉주의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내가 대상자와 부딪혔느냐, 그게 피부 접촉도 있고요, 체액 접촉도 있고, 혈액 접촉도 있고요. 그 안에는 성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키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다가 간접 접촉은 대상자,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내가 또 만졌어. 저기 바깥에 있는 우리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간접 접촉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매개가 되어서 전염이 되는 것,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러한 질병에 한해서 이제 접촉주의 원칙을 지켜서 격리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때도 장갑 착용하는 거, 손 씻기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입니다. 코로나 얘기를 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스 바이러스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그 전에 또 우리 2015년에 메르스 유행했었을 때 메르스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감기 바이러스예요. 여태껏 있어 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려서 맨날 소아과 갔을 때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였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변이를 많이 했죠. 더 세지고 더 강화된 바이러스로 변이를 했고, 급기야는 이제 코로나 19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이러한 명명은 WHO에서 정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OVID-19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역학적으로 이 잠복기가 아주 짧으면 하루밖에 안 되고 길면 14주, 즉 2주 내내 내가 감염자하고 오늘 접촉했는데 나 2주 동안 아무런 증상 없다가 2주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하겠죠. 나 최근 2, 3일 전에 아무도 안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잠복기가 이렇게 길어요. 얘 특성이 그렇습니다. 평균은 근데 보통 한 일주일 전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을 시키느냐를 의미하는 용어였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공식적으로 2.2에서 3.3명으로 추정하는데 지금 현재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전파 경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비말이에요. 드랍플릿에 의해서, 그리고 절대 동식물에 의해서 전파 안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 거고요. 밀접 접촉 15분 이상 했었을 때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에서도 4일간, 또 나무에서도 하루, 이런 것들 보시고 일단은 뭐 요거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평상시 내가 쓰는 물건 소독 잘하고 내 손 씻기 잘하면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변, 체, 음식으로도 전염이 가능한가? 전염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론만 얘기 드리면 전염 안 되니까 손 씻기만 잘 하십시오. 곤충 전파, 모기에 의해서도 안 됩니다. 코비드-19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 거고요. 무증상 확진자 감염 당연히 시키죠. 일단 미생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을 시킬 수 있으되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를 비교했을 때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훨씬 더 감염을 잘 시켜요. 그리고 이제 변이. 조금 우려되시나요? 변이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들어서 우려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 나도 안 돼. 변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얘가 전파력하고 치명률에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의 변이는 원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원래 있어요. 여기저기 들락날락거리는데 어떻게 변이가 없어요? 사람을 많이 감염시키면 시킬수록 변이는 계속 생길 거고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수천 가지 변이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알파, 베타, 델타, 지금 요즘에 또 막 뜨고 있는 게 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지금 수천 가지가 벌써 이미 나왔고 그 중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몇 개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지금 얘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관심병이냐? 우려병이냐? 관심사병이냐? 우려사병이냐? 그런 개념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지금 얘는 조금 문제가 돼요. 얘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 변이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영국발이다, 남아공발이다, 브라질발이다, 인도발이다 라고 하는데 이름은 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냐? 예, 이 지역에 대한 또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 우리 그리스어로 그냥 붙이자 그렇게 한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영국발 알파 얘네가 한참 또 문제가 됐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델타가 우세종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세종은 전체 감염자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우세종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서 백신은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 변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 맞아도 변이를 못 막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실 건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크게 중증도를 더 심화시키거나 사망률을 더 높이거나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미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VOI라고 얘기했었을 때를 관심변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람다예요. 그래서 람다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얘가 델타를 이겼다, 얘가 더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얘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터레스트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검출하는 시기는 일단 내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즉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제일 많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조금 증상이 조금 완화됐을 때 검사하면 혹시 위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감염된 초기에 검사를 하면 위험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상 양상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독감 증상이 조금 더 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감기 걸려도 여러분들 후각, 미각 조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맛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냄새도 안 나고 그거 감기 걸릴 때는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코비드-19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졌고 근육통이 조금 더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무증상에서부터 아주 중증까지 사망까지 이렇게 하는 만큼 아주 다양한 증상을 내보내고 있고요. 기저질환자, 고령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알 것 같아서요. 진행 넘어갈게요.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도 이래요. 기저질환, 워낙에 대사 증후군 갖고 계신 고령층들, 또 비만도 그렇습니다. 비만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게 프랑스 연구이긴 했는데 1.35배를 더 높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기 이식자들, 또 흡연자들 당연히 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더 높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다 감염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파악을 또 잘 하셔야 되고 여러 SNS나 매체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읽는 문해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특히 이런 질병, 감염병에 있어서는 너무나 선정적인 보도들이 많습니다. 아닌 거를 가지고 정말 그런 것처럼 하는 제목들이 많고 읽어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읽으시고 팩트만 믿으셔야 되고요. 미국 CDC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질청 자료만 믿으십시오. 돌아다니는 보도자료도 너무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매체들은요 더 많은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이 합병증도 아실 거고 그냥 모든 장기에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갖고 있어요. 다 나빠져요. 치명률은 전 세계적으로 한 2.21%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 한 0.3 정도래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또 무섭진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이제 손 씻기 덜하면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독감의 치명률이 0.1, 지금 코비드-19이 0.3 지금까지는 아마도 백신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검사들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체 검사가 있고 유전자 검사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 깊숙하게 찔러서 하는 하루 정도 뒤에 혹은 오늘 아침에서 오늘 밤의 결과 나오는 얘네들이 다 RT-PCR 정량 검사인데 이게 유전자 검사고요. 말 그대로
이 RNA를 코비드-19 RNA를 증폭시켜서 그 코비드-19이 갖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2개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면 이때 양성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6시간 걸려요. 정확하게 검사는 6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채취하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고 이제 이걸 뭐 보고받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루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가 있죠. 신속항원 검사는 너무 빨리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민감도라던가 특이도가 떨어져요. 그럼 민감도는 뭐냐? 양성을 양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특이도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검사 방법에서 많이 이제 중요한데 그 정도로만 넘어가겠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인두 검사 방법, 이 RT-PCR 요 방법이 국제 표준화된 검사 방법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체 검사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서 내가 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항체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1에서 3주 걸리니까 얘는 과거형이에요. 걸렸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 지금 현재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현재 확진 상태, 감염 상태는 바로 PCR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숙하게 코찔러서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죠. 열 스캔으로 절대 환자 감지 못하십니다. 열이 있는지 없는지만 아는 거고요. 치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방합시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치료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가면 대증 치료만 해요. 대증 치료라는 건 증상만 완화해주는 치료. 열나면 해열제 주고요. 이 사람 못 먹고 탈수되면 수액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숨 잘 못 쉬잖아요. 그러면 인공호흡기라던가 아니면 체외막 산소 공급해주는 에크모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로 바깥에서 순환 돌게 하고 숨쉬게 해주는 이런 기계,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줄줄이 다 달고 기계 달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렌데스비르나 아니면 하이드록시클로퀸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치료제로 쓰이지 않았느냐? 요것도 최근에 발표된 건데 조금 이전에는 요것들 괜찮겠네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됐어요. 권고를 미룬다. 사용하지 말아라. 효과 하나도 없다.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덱사메타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원래 천식에도 사용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아플 때 많이 사용하는 만병통치약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워낙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꼭 코비드-19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상자한테는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얘가 근본적인 치료제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방을 잘 해야 되겠고 그 예방이라는 것은 즉 내가 직접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능동 면역이 되는 거죠. 내가 아팠어. 균이 들어왔어. 그래서 항체를 만들었으면 능동 면역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아파 볼 수는 없으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인공적인 능동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백시네이션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 바이러스나 미생물을 직접 좀 약화된 것을 주입하는 생백신이 있고요. 또 사백신이 있고 여러 가지 mRNA, DNA, 또 독성을 사용하는 톡소이드 백신, 또 벡터 백신, 유사 입자 백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코비드-19만 얘기 드릴게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껍데기 속에 유전 정보를 넣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가 진짜 코비드-19이 아니라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가짜 껍데기를 씌워서 우리 몸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유전 정보를 인식해서 지금 뭔가 들어왔구나. 나 빨리 내 몸에 항체를 만들어야겠구나. 군대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백신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소판 감소증 정맥염 때문에 연령을 제한해서 지금 30세 이상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 이하는 못 맞죠? 얀센도 똑같은 건데 웃겨요. 얀센은 연령 제한 없어요. 그냥 접종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파이자하고 모더나예요. 이제 얘네들은 직접 유전 전달 물질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직접 넣어서
항원 단백질로 합성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백신이 되겠고요. 스파이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뚫고 들어오는 그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지금 나온 백신들은 전부 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가짜로 우리 몸에 스파이크가 만들어지면 몸에서 얘가 뭔가 우리 몸은 그렇게 인식을 하죠.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항체를 형성해내기 시작해요. 내가 아닌 것. 나중에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아가조차도 내가 아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 자궁 경부암 백신에 사용되는 이제 백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효과는 2주 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3, 4주는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스크 착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백신까지 완전히 접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마스크 하고 다니는 게 맞는 거고요. 효능의 지속 기간은 보통 백신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내가 감염되는 거예요. 내가 감염된 능동 면역의 상태에서는 11개월 정도 가요. 1년 안 되게. 백시네이션의 경우에는 평균 6, 7개월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 해서 막 3차까지 백시네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접종을 받아야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교차 접종이라고도 들어보셨죠? 교차 접종은 아제 맞고 파이자 주고 파이자 맞고 뭐 모더나 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아제하고 파이자의 문제가 뭐냐면 둘이 분명히 교차 접종했었을 때 효과는 진짜 높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높아지는데 아제보다. 그런데 아제의 경우에는 1차 맞을 때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서 1차 때 되게 아프고 2차 때 덜 아파요. 파이자는 1차 때 덜 아프고 2차 때 아파요. 자, 그래서 아제하고 파이자하고 교차를 했어요. 그럼 1차 때 되게 아프고 2차 때 파이자 때 더 아프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성은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안전성은 이미 확보돼서 백신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안전성 걱정하시지 마시고 유효성에 있어서는 아제만 2번 맞은 것보다 아제 파이자 교차로 맞는 게 훨씬 더 그 이펙트가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맞고 싶어도 못 맞는다 지금. 백신이 들어와야 맞지, 그쵸? 근데 이제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면 반드시 백신은 하십시오. 그리고 사망 보고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3가지 예방 수칙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껏 잘 하고 계셨던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 되는데 코 나오고 턱스크 하시고 여기 뻥뻥 뚫려 있고 저도 조금 이렇게 밀착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도 효과 없어요. 전혀 효과 없고 전부 다 밀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이고요. 손은 자주 씻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씻어요? 인디케이션을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씻으세요. 생각날 때마다 무조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아까 씻은 것 같은데 아까 씻었으니까 지금 스킵하자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생각날 때마다 씻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백시네이션 할 수 있을 때 꼭 반드시 하십시오. 손 씻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를 드릴게요. 키보드 자판기에 430마리, 변기에 120마리. 키보드가 더 더럽죠. 훨씬 더럽죠. 그리고 마우스, 변기에 50배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5,000마리가 넘죠. 굉장히 심각하죠? 하루 평균 노출수가 한 평균 10,0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비강, 구강,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피부 표면은 항상 균이 있어요. 누구든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런 균이 항상 질병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 그런 균은 상주하지만 여러분의 면역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현재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질병을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 그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단순하면서 중요한 게 손 씻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누 받고 물 헹궈서 거품 내서 깍지를 이렇게 마주보는 깍지가 아니고 손등 깍지 끼시고 그다음에 엄지 그리고 요 손끝 있죠.
여기 손끝, 여기를 손바닥에 잘 문질러서 손끝을 닦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깍지, 그 다음에 이제는 물로 깨끗하게 잘 헹굽니다. 이거 몇 초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30초. 이 30초가 그러면 뭐 스탑워치 해야 되냐, 시간 재야 되냐, 시간 어떻게 일일이 재고합니까? 뽀뽀뽀 하시면 돼요. 뽀뽀뽀. 우리는 뽀뽀뽀 시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뽀미 언니도 아실 거고, 뽀미 언니가 바뀌어서 그렇지 뽀뽀뽀는 다 하고 보고 잘하셨는데, 뽀뽀뽀 주제곡 아시죠? 뽀뽀뽀 주제곡이 정확하게 30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뽀뽀뽀를 세시던가, 아니면 나 뽀뽀뽀는 불편해 발음하기도, 그러면 산토끼 노래 있죠? 산토끼 토끼야, 요거 3번만 돌리세요. 그러면 30초 나와요. 물론 부른 박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 있겠지만 그거 3번 정도만 돌린다. 아니면 그냥 나 뽀뽀뽀 한 번만 할래. 그 정도면 30초 나오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대강 10분 나오시는데 이렇게 닦으셔야, 여기 지금 빨간 표시가 제일 안 닦이는 부위거든요. 여기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게 손 씻기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인데, 배지에다가 손 씻기 전에 한번 찍어보고, 손 깨끗하게 30초 씻고 나서 찍어보고,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상주하고 있는 균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손 씻기로 완전히 없앨 수 있죠. 다른 어떠한 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비누와 물로만 이렇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기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코로나가 너무 길어요. 지금 짜증 안 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관리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포데믹 조심하세요. 선정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진짜가 아닐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질병에 관련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CDC, 질청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어디를 하느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고 코로나를 이깁시다. 감사합니다.